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동재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는 1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면서 손을 뗀 지 6일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네. 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청구 이유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앞서서 휴대폰 2대, 노트북 PC 1대 등의 이제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이미 인멸한 점을 들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추가로 더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높게 호소한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이제 함께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였습니다. 우리 박준 변호사께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동재 기자 변호인이 어제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댔는데 첫 번째 휴대폰 2대는 그 초기화하고 노트북은 이제 포맷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했던 거다. 그렇죠.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취재원 했던 보호를 거지.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말은 좀 일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강요 미수죄, 강요가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이 실패한데 이 범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좀 과잉된 게 아니냐. 쉽게 피해자가 없는데 예. 이른바 범죄의 중대성입니까? 그렇죠. 아, 그 네. 부분은 좀 일부 이제 인정이 되는데 사실은 증거 인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영장 청구 이유 중에 네. 휴대전화를 없애버렸고 아니면 뭐 초기화했죠. 초기화인 거죠. 예.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전에 했다고는 하긴 하지만 수사가 조금 늦었잖아요. 늦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수사팀에서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제 최대의 쟁점은 그 행위를 그렇죠. 두 가지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인데요. 그 행위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렇죠. 정말 주진우 변호사의 설명처럼 취재원 보호나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건지 그 부분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그 법원이 이제 그 행위를 어떻게 이제 그 판단을 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네. 이걸 가르는 어떤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영장 발부의 기준 딱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이제 전 대표가 이제 그 신청했던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에 이제 열리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제 같은 날 이제 소식이 전해진 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17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네. 근데 이 패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어떤 그 소집이 결정이 되니까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뭐 기소도 이제 그 부적절하다라는 어떤 판단을 내렸고. 수사 중지 결정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지금 이제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어떤 좀 그 체크 포인트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24일 날 수사심의에 열리고요. 이 수사심의에 사실 5개 수사심의가 여기서 거의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결정이 어떻게 날지 알 수가 없어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예컨대 수사 중지라든지 불기소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무작위로 이제 그 뽑아가지고 150명의 그 풀 중에 뽑아서 하다 보면 네. 결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수사팀 입장에서는 혹시나 수사 중지라든지 다른 결론이 난다 그러면 수사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좀 그런 미리 점 때문에 선수를 치는 어떤 그런 모양새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건하고 좀 유사한데 결론은 이재용 부회장은 그것도 영장도 기각되고 수사 심의 결정도 사실은 그러니까 불기소로 난 거거든요. 과정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결과가 똑같을지는 이제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결과가 안 나기 위해서 아마 네. 수사팀이 좀 빨리 반박자 빨리 영장을 청구한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청구를 했던 게 아니라 지난달 17일에 이미 한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대검찰청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사권을 지금 부여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등이 손을 떼니까 좀 대검 측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좀 의지를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이 나선 것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팀에서는 좀 벼르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그냥 급작스럽게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로 범죄가 소명이 됐는가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판단이 될 텐데 이제 그 정준웅 형사 1부장 서울중앙지검에 네. 이제 이프로스에 올렸던 내부 통신망에 올렸던 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법원에 낼 겁니다. 영장 발부 판사는 그거 보고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이제 17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게 된다면 이제 그날 이제 늦은 밤이나 다음날 18일 새벽.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또 그렇게 영장 실질 심사가 오래 걸릴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 다른 어떤 이재용 그 사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간명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다 많은 증거가 있고 막 복잡한 사건 아니고 강요가 했냐 안 했냐, 그러고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이 됐냐, 네.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17일이 이제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이거에 따라서 아마 그러니까 발부냐 기각이냐 수사도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기각이 되면요 네. 완전 힘들어질 거고요. 발부가 되면 좀 많이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아무튼 이제 절차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24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는데 이러면 지금 이제 그 이동재 기자 쪽, 그다음에 이철 전 대표 쪽, 여기에다가 한동훈 검사장 쪽 네. 모두 출석을 해서 이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렇죠. 각각 40분간 의견을 개진한다. 원래 5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민단체까지. 그 민원연하고 법제련인가요? 예. 여기는 아마 제외가 되는 거 같고 거기는 이제 기각이 됐고요. 그렇죠. 근데 이 세 측은 좀 의미가 있다고 아니면 거의 사실 이철 여기서 하긴 하지만 아 여기다가 검찰이 있는 거죠, 검찰. 예, 네 군데 네 군데가 네. 되겠네요. 네 군데의 의견 개진이 있을. 사실은 이게 이렇게 네 군데서 좀 다른 입장에 네, 원래 같으면 피의자 검찰이 두 군데가 맞잖아요. 그렇죠. 통상 같으면 예. 네 군데 약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게 참 좀 이례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서울특별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이 고소인 측에서 서울시에 진상규명을 요청한 지 이틀 만인데요.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구체적인 규모나 외부 인사의 참여 범위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이제 경향신문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도한 걸 보면 서울시 감사위가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현 직원에 대한 감사 권한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정엽 권한대행에 대한 그 수사도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또 좀 주목이 됩니다. 왜 서울시가 민관 합동 조사단 카드를 선택을 했을까요? 어떻게 봐야 방법이 되는 없어요. 사실은 공소권 없음 사안이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밝힐 방법은 사실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관만 했을 때는 투명성이 좀 보장이 안 되고. 근데 사실 한계점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압수수색 같은 거거든요. 포렌식이나 휴대전화를 좀 복구하는 방법. 근데 이건 이제 강제 수사권이 있어야 전혀 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계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민관이 다 모여서 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이제 그 고소인 측에서도 서울시 진상조사를 요구를 분명히 했고요. 또 지금 어제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도 서울시 진상조사에 좀 기대를 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방금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다. 서울시는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재차 요구를 했거든요. 네. 결국 이제 민관 합동조사단이 출범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실제적 진실에 별로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정치 쟁점화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우려도 좀 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어떤 그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적절성 문제도 있지만 속도가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뭐 참모들의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방조 의혹, 네. 그다음에 은폐 의혹 이런 것들도 제기가 됐고 고소 고발이 이미 들어가 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어떤 그 뭐 수사 비밀 어떤 누설 의혹 이런 것들이 좀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갈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뭐 경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따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건 신용밖에 안 되는 것이고 얼마나 먼저 앞서서 그러니까 그 이 고백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아니냐. 그게 쟁점입니다. 결국은 이게 핵심 문제 아니겠어요? 전현직 비서실장이나 이제 관계자들이죠. 전 박운수 시장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좌우될 것 같고요. 네. 또 일부는 지금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누설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성추행 혐의 부분이나 아니면 이 피해자가 고소인이 계속적으로 이 주장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묵살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은 가능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피의자가 뭐 검찰이든 경찰에 출두를 할 때 포토렌에서 가지고 딱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게 잘 받겠다.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임하겠습니다라는 얘기하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까딱해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죠. 한마디가 오히려 이제 그것이 자신한테 불리할까 봐.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민관합동조사단에 만약에 조사 대상이 되는 서울시 직원들도 그러니까 또 경찰이 어떤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의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오히려 이제 말을 아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여기서 봐야 되는 얘기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 얘기하겠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속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서울시가 먼저 그러니까 스스로 조사를 하는 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 서울시청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결이 전부 다 벌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이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조사 대상이자 또한 조사 주체이다라고 하는 어떤 양면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결국은 얼마나 성실하게 대하고 또 추진하느냐 이 문제 그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인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이미 퇴직한 그러니까 소위 6층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무라인들이 그러니까 이미 퇴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관련 질문들을 기자들이 좀 많이 했는데 황인식 대변인은 사실 그 질문들에 명쾌하게 답하지 못했거든요. 다만 이제 조사단이 뭐 경험도 많고 할 테니 뭐 기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라는 정도로 좀 불분명하게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 정무라인 과거 정무라인들이 지금 언론의 취재나 이런 것도 전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사에 협조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국 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뭐 핵심 대상은 사실은 6층 사람들인 건 맞죠. 네, 그렇겠죠.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인천광역시 서구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처음 발견된 데에 이어서 지금 인천 관내 지역이 점점 발견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 지역이 지금 강화군, 계양구, 부평구 등이고 이 수돗물 유충 발견 및 관련 민원 등을 포함해 총 어제 오후 1시 기준으로 101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붉은 수돗물 이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또 그 벌레 수돗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물이 중요한데요. 뭐 지금 서울시 아니죠. 인천시에서 원인을 설명을 한 걸 좀 들어보면 이게 공촌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서 이 벌레들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이동을 한 건데 보통 이제 그 정수 처리 과정에서 염소를 투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곤충이 소멸을 다 하는데 이게 지금 수도관까지 타고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박영길 그 인천시 상수사업본부장은 이게 각 그 건물의 저수조나 물탱크 관리를 잘못했거나 배수구 등 물이 고인 곳에서 알을 낳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그 다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을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상수도관이나 이런 쪽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사실 결국 종합해 보면 아직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거예요. 모르겠다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난 모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인천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요. 지금 이거 뭔가 먹는다 못 먹는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입장. 원래 알이 있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사진이나 영상 등이 올라오면서 이슈가 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최초로 민원이 접수된 게 9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염소 농도만 체크를 해가지고 염소 농도를 보니 수질에 이상이 없다.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13일부터 기사화가 되고 막 이슈화가 됐거든요. 그러자 이제 뒤늦게 대응을 한 거고 박남춘 시장도 언론 보도가 있었던 13일 오후에야 처음으로 이 문제를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늑장 대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 문제. 아니 이미 그 전에 그 붉은 수돗물 파동이 있었으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죠. 화들짝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상식적인 건데. 네. 이거는 거꾸로 자라보고 놀랐는데 거북이 보고도 안 놀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도대체 이 행정 마인드가 이해가 아주 되냐. 적절합니다. 아, 전혀 그렇습니다. 놀라지 않고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일반인들 우리 맘카페 지금 얘기했는데 인천 시민들 사이에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작 인천시에서는 가장 늦게 알고 가장 늦게 대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건데 하나도 안 배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뀐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에 시장에 직접 사과도 하고 뭐 수돗물 투기도 구성하고 상수도 사업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라는 여러 약속들과 공약을 내놓았었습니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 그럼 지난 1년 동안 이 약속들이 사실상 공연불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금 다수의 이 청원권이 올라오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자 징계 요구하는 네, 그런 지금 청원이었죠. 촉구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장 먼저 좀 밝혀야 되는 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일단 알아야 이것부터 돼.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대충 말해서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래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물 아니겠습니까, 식수. 그러니까요. 자 이러면서 수돗물 안심하고 그 마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레가 있는데 왜 먹습니까? 유충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긴민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꼭 좀 전하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